자,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우리 윤지석 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거 제목이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인데 여기 애들 중에 이제 선생님은 제외하고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애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자신이 약간 그 뉴스 같은 데서 정치 관련된 거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러는 편인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 말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정치 관련된 거는 거의 관심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끔씩 엄마 아빠한테 듣는 정도로밖에 아는 게 없고요. 오히려 정치인들 풍자와 보는 걸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준이? 저요? 어. 저도 지성님이랑 같이 딱 딱히 뉴스를 찾아보거나 그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엄마가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거 종종 종종 말해줄 때 약간씩 듣는 편?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 네, 지성님. 저도 마찬가지로 딱 찾아보지는 않고, 그리고 애초에 언론도 몇 개는 좀 통제당해가지고 딱히 뭐 딱 들어오는 거 딱히 없고 하고, 그리고 보통 어머니나 그 한테서 이 관련 얘기 좀 듣긴 합니다. 근데 딱히 관심 있진 않아요. 하재님? 저도 딱히 관심은 없는데, 이제 가끔씩 가족들이 얘기하면 듣고 반응해주는 정도? 네, 은유님? 저도 관심이 막 많이 있진 않고, 이제 가끔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예요. 아, 한 명도 없네. 선생님? 네, 지석이 이거 거 또 할 거야? 아니면 이게 마지막, 이게 하나만 할 거야? 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우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둘 다 하나 써. 더요? 어, 네. 그러면은, 만약 우리 집 앞에, 자신이 사는 집 앞에 정신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좀 반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병이라는 거의 특성상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가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할 것 같습니다. 주니님. 저는, 어, 정신, 정신병원이 들어오는 거를 뭐 딱히 반대하거나 딱히 그렇게 입장을 표출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정신병원 사람들이, 물론 뭐 밖에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정신병원이 있어가지고, 종종 길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조금 되게 이상 행동을 하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지성이. 님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의 인간의 거의 당연한 그 생명으로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당연히 반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이 아니. 네, 하진님. 저는 딱히 반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네에 안 좋은 곳이 많으니까 안 좋은 곳 하나가 들어간다 해도 이 동네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동네에 들어온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를 결쳐서 이곳으로 결정이 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은님. 네.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뭔가 꼭 이곳에 들어와야 한다면 찬성을 하겠지만, 막 후보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굳이 추천이라 해야 되나? 굳이 찬성은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석 원이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그 질문이, 지석 투가 얘기했던, 용어와 관련이 있지. 뭐야? 님비 현상이요. 연성. 님비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 책 166쪽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님비라는 말이 영어의 약자인 거지. 그 앞 글자를 따가지고 Not in my backyard. 님비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뭐 비슷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아, 나쁜 말이야. 참고로 우리 냄비 근성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냄비 근성. 님비, 냄비에서 비슷해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냄비 근성에서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런 그 성격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빨리. 냄비의 양은 냄비의 특징이 물을 끓일 때 아주 빨리 끓어. 네. 반면에 또 식을 때 급격히 빨리. 빨리 식어. 이제 아, 그 양은 냄비와 대비되는 게 뚝배기. 네. 아, 뚝배기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끓지만 한 번 끓은 다음에 오래 지속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냄비 근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쉽게 흥분하고 쉽게 열광하고 또 금방 뭐 해버리는 거? 식어버리는 거. 그런 걸 응. 우리가 이제 냄비 근성, 냄비 근성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그 냄비 근성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네. 참고로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걸 그냥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님비 같은 경우는 뭐의 약자야? Not in Not my in my backyard. backyard. 아, not in my backyard에서 not and in의 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님비 이렇게 이제 앞글자를 따갖고 님비 한국식 발음 님비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근데 결국은 님비 현상은 쉽게 말하면 뭐?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네. 어, 이른바 사회적 혐오 시설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것은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싫어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정신병원이 들어오면 그 정신병원 환자들이 뭐 탈출한다던가 이로 인해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 한 가지. 또 정신병원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다른 애들이 놀린다던가, 놀리는 네. 사람이 든다던가. 결정적으로는 정신병원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신병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게 이제 님비 현상이지. 자, 님비 현상이 갖는 문제점은 뭐야? 그, 그러니까 구매랑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 혐오 시설이 자기 동네에 오기를 꺼려하니까 응. 사회 혐오 시설이 이 위치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사회 혐오 시설이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응. 그러면 사회에 문제가 생기죠. 어, 사회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이가 좀 잘 말해줬어. 아무도 그 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럼 그 시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 그 지역 안에서 힘없는 사람들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또 하나의 문제는 정신병원이 왜 혐오시설이냐. 그 정신병자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뭔 거야? 환자인 거야. 혐오받는 환자들. 아픈 사람들이. 환자 뭐 아픈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해줘야 돼? 보호. 홀. 보호해주고 치료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야? 혐오시설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들을 뭐 하는 거야? 차별하는, 음,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공동체라던가 인권이라던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 있는 어떤 그런 접근 방식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 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그 점에 있어서 요 님비 현상에 대해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 나와 있는 정신병원, 요즘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게 화장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혹시 알아? 화장장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아? 아, 아, 네. 나왔었죠. 이 책에 왜? 나왔어요. 왜 화장장이 그 문제가 돼? 그러니까 화장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아, 화장을 너무 많아져가지고 화장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썩고 네, 그러면 뭐, 냄새 냄새도 나고. 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밀리고. 전통적으로 장례식을 며칠 치러? 3일이요. 3일 3일장을 치러, 보통은. 근데 요즘 3일장을 치르는 게 아니라 4일장, 5일장을 치르는 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장례를 왜 4일장, 5일장을 치르느냐? 고인과의 이별의 시간을 길게 하려고? 화장이 미뤄져서. 화장장이 예약이 꽉 차가지고 아, 화장장 순번을 기다리느라 어쩔 수 없이 4일장, 5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원정 화장. 대전 사람인데 대전 화장장이 꽉 차 있어갖고 대전에서 화장을 못하고 어디 화장장이 비어 있더라 그러면은 뭐 서울 사람인데 저기 강릉 가서 화장을 하고 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지금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 그럼 왜 갑자기 화장장이 이렇게 부족해진 거야?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많이, 동네에, 인비현상 때문에. 네. 지설가 뭐라고? 인비현상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아니 바로 한 3년 전, 5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 3일 전에 했거든? 사망이 늘어서요. 그렇지. 그럼 왜 사망이 늘었어? 더워서? 코로나? 더워서? 코로나? 준이? 고령화인데? 준이 때문에요? 이민이 뭐라고? 아, 고령화, 고령화. 고령화. 그렇지.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 또는 지역에 근데요, 따라서 그거 고령 봤어.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 많다. 그 돌아가신 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화장장은 여전히 같은 네. 규모야. 왜냐하면 화장장을 사실은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른바 님비 현상 때문에 화장장을 더 짓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얘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화장장이 좀 필요하잖아. 자, 아까 그 지석이 윤주석 원 그러면 네, 지석이는 지금 너희 동네에 그런 게 들어오는 게 지금 싫다고 그랬어. 어? 네. 그러면 해결책은 뭐야? 지석 원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이런 잠시만요. 청소시설, 버스 공용주차장, 지하철 차량기지, 뭐 하수처리 시설, 폐기물 매립장, 뭐 등등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만들어요. 어디다 만드냐고? 그냥 너네 집 앞에다 만들면 돼? 네. 아까 아니, 너 싫다며. 싫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그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정을 결정. 무조건 모든 건 다 지석 있는 집 앞에 그냥 다 갖다 몰아놓으면 돼? 그건 아니죠.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고? 그러게요. 지석 투. 타협을 해야 되죠. 한 지역당 한 개씩 건설한다는 느낌으로. 지역당 하나씩 이렇게 배치. 너네 동네에는 쓰레기 처리장이 있으면 옆 네, 동네는 뭐 정신병원, 그 옆 네, 동네 뭐, 하수처리장 이런 식으로 골고루 다. 여러 지역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음, 회의에서 뭐, 어디에 뭐 지을 건지 뭐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분산해서 줘야 된다. 분산해서. 하진이는. 오히려 그런데도 갑자기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그 에이즈가 걸릴 수도 있는 거 그런 거니까, 음, 오히려 그런 데를 너무 멀면 찾아가기도 어려우니까, 아까 선생님 말처럼 그 지역당 엄청 멀지 않게 다 하나씩 놔두고, 그런 너무 한 곳에 있다기보다 골고루 분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른바 혐오 시설을 골고루 분산 배치해야 된다. 은민이. 네. 저는, 저도 이제 골고루 배치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음, 골고루 배치해도 이제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 경우에는 그게 있을 만하게 좀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이어야 되나? 그런 곳에 있으면 조금 반대가 덜 줄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해봐. 은민 어떻게 하면 반대가 덜어진다고? 그, 그곳이, 그러니까 그곳이 있을 만한 좋은 주변 환경 있는 곳? 그곳이 있을 만한 좋은 주변 환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예를 들어서 음, 막 정신병원이라고 하면은 음, 막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 음, 조금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좀 마음이 아파서 오는 데니까 음, 막 뭐지 공기도 맑고 하는 데가 좋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공기 맑고 음, 주변에 길도 많이 있고 이런 곳에 하면 그래도 반대가 덜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특성에 맞는 곳을 찾아야 된다. 네, 준이는? 부족하면. 그래, 그래. 준이는? 그러니까 사회 혐오 시설을 설치한 지역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음, 그 사람들이 이 사회 혐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오는 데에서 얻는 손해를 응, 그만큼의 이익으로 상환해줘가지고, 응, 그러니까 상관없게 응. 해주면 아, 보상을 되지 않을까? 해준다? 네. 아,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이른바 사람들이 그 선호시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호시설하고 혐오시설을 패키지로 묶어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짓는다라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아, 또 한 가지는 준이가 얘기했던 대로 혐오시설을 짓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동네에 뭐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무슨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불만을 좀 잠재우자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사실은 은민이가 얘기한 방안대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은민이가 말하는 방안대로 되다 보니, 어떻게 되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좀 덜 사는 곳.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주로 이제 그것들을 짓게 돼. 또 거기다 짓게 되면 거기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하나 더 짓자, 하나 더 짓자. 그 특정 지역에 그것들이 몰리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전 같은 경우에 둔산에다 못 진다는 얘기야 그거를 어? 뭐 장례식장이냐 화장장에 둔산에 지으면 둔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니까 거기에 짓자고 그러는데 거기 짓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느냐 저기 시 외곽에 지으면 거기 사람들 별로 안 사니까 라고 그런 논리를 댄다던가 땅값 현실적으로 둔산에서 지으려면 땅값이 비싸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저 시골에 땅값 싼 데다가 뭐 하자? 짓자. 이런 식의 논리를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외곽에 그것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자기들이 교통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게다가 거기다 플러스 이른바 혐오시설이라는 것만 자기들한테 떠안긴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만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이 책의 시각이 참 독특했습니다. 이 책의 시각이 독특했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은 님비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님비 현상을 가져야 된다, 같이 말해야 된다? 하지 하지 말아야 돼. 말아야 된다. 같이 말해야 된다 해서 님비 현상이 마치 엄청난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조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책 168쪽 보겠습니다. 오히려 님비 현상을 비난할 수 없다. 님비 현상이 사실은 뭐라고 했더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비 현상이 도대체 민주주의 발전에 왜 관련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첫째, 뭐라고 그랬어? 168쪽 월- 원래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사적 이익 침해는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무시되었는데, 음, 이제 지역 주민은 국가에 저항하는 것이고, 이거는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선생님이 몇 가지로 이제 요약 정리해놨어. 첫째, 168쪽. 지금 준이가 말한 걸 기본으로 해서 첫째 첫째, 뭐라고? 님비 현상은 시민의 자기 재산권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한다. 자, 자기 재산권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이게 하고 맞네요. 현재 우리 헌법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른바 사유재산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서 사유재산, 자기의 재산권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그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강한데, 바로 내 소중한 거 내가 지키겠다는데,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자각들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민변상도 가능하다고 지금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예? 네. 네. 둘째, 님비는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현안에
직접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즉,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반대 못했어. 그냥 국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냥 결정하면 따른다였어. 마치, 여전히 북한 같은 경우가 당이 결심하면 따른다잖아. 그거에 대해서 군소리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른바 지방자치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 예전에는 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어.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시장을 하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대통령이. 대통령 말.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 돼.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해임하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누가 뽑아? 우리가. 국민. 시민이, 그죠. 대전 시민이 뽑아. 그럼 그 네. 시장이 다음번에도 대전 시장을 하고 싶으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대전 시민. 대전 시민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시장이 대통령 하는 일에 반대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근데 지금은 시장이 대통령 하는 일에 대해서 뭐해? 반대해. 뭐 대전에 뭐 중요한 뭐 우주항공 저기 그 청을 저쪽 뭐 경남 사천인가 어디 그쪽에 가서 세우기로 결정됐어. 대전시장 반발해. 왜 대전시 안 주고 그걸 거기다 갖다 놓냐고 막 화내. 어? 근데 옛날 같았으면 대전 시민을 화내도 대전시장은 대전 시민을 뭐 해서 달랬어. 정부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대전 시민의 편에서 정부와 싸워. 대전시장이.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또 각 구에는 또 구청장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런 의식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서는. 셋째, 공권력에 대한 사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가 하는 일, 공권력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댐을 건설한다. 그냥 나라가 결정하면 그냥 하는 거였어. 뭐 개인의 재산권이고 뭐고 그냥 대충 보상해주게 끝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명분 없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님비 현상 역시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숙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해가? 이 사람의 네. 논지가? 자, 근데 이제 이 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171쪽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 민변상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서수준. 민비는 민주주의의 아, 발전의 적자이자 서자이다. 계속 읽어. 민비는 민주주의의 발전의 적자로서 시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해 난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의 서자로서 기피 시절을 반대하는 시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가져온다. 거기까지. 뭐 적자와 서자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자, 서자가 뭐야? 적자는 손해. 아니, 자, 서자가 손해야. 적자가 첫째. 음. 맞나? 그다음 자, 서자가 적자, 서자 첩의자식. 생각해봐. 서자가 첩의자식이고 음. 적자 장자 아니야 근데? 자, 준이가 말했던 적자는 적자는 기업에서 적자의 반대말은 아니, 흑자입니다. 적자와 흑자가 반대말, 이익을 얻으면 흑자, 마이너스 되면 적자고. 자, 네. 그다음에 아까 지석이가 말했던, 준이가 잠깐 말했던 큰아들, 그거가 지석이가 말했던 장자, 그러니까 장자냐 아니면 그다음에 그 차남, 장남, 차남. 상황. 이거는 이제 순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순번에 따른 그 순서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자와 서자는 정부인, 부인 중에 정부인, 첫째 부인만을 네. 정부인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나머지는 뭘로 인정했어? 나머지는 첩. 정부인 줄 알고 첩으로 봤어. 처는 하나야. 정부인. 또 정부인에게서만 난 자식은 적자. 반면에 정부인이 아닌 나머지 첩에게서 난 자식은 뭐? 서자. 서자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님비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적자로서 시민이 직접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님비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시민의식을 갖고 있어서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기 이익과 관련됨으로써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아까 그 앞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하지만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럼 그걸 어디다 세울 거냐라고 해서 아까 부메랑 효과라고 이 책에서는 또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다 님변상을 내세우다 보면 이렇게 3일장을 못 치르고 4일, 5일장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피해 또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쓰레기가 집 앞에 쌓이는 그런 쓰레기 대란 이런 문제가 결국은 자기들에게 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과거 중앙 집권적인 시절, 독재 정권 시절이 오히려 뭐였다? 좋았다. 어? 그때는 군소리 못 하더니 그리고 그때는 그냥 일이 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거야.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가 맞아요. 없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시끄러워. 갈등이 있어.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뭐 한 거야? 시끄럽고 갈등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다라는 얘기지. 그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지석원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들,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교회에 다녔었는데, 교회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들려주시고, 그래서 쌤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뭐 신문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좀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래서 한때는 쌤이 야, 대통령이 꿈이야, 대통령 돼야 되지, 대통령 돼야겠다, 정치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쌤이 한때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쌤이 정당에 가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는 쌤이 원래 그 뭐야 학교 쌤이 되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육 공무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뭐가 없어? 정당. 정당에 소속될 자유가 없어. 대학교 진짜. 교수님들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어. 정당 가입이 가능해. 음, 정치적 활동이 가능해. 근데 초중고 선생님은 정당 가입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발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음. 있어서 지금 현재 초중고 선생님들 중에 자신의 뭘 허용해달라? 정치적 권리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그런 청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방과 후 퇴근하고 나서는 자기도 시민인데 자기도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되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초중고 쌤에게 왜 그 정당 가입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애들 논리? 가르쳐야 되니까요. 응?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요. 아니 대학교 교수님들은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럼 정당 가입을 하라 그래? 많은 사람들을 그 아, 대학 앞에서 교수님들도 많은 사람들 가르치는데 학교 대학생들은 정리잖아요. 정치적 견해를 가질 정도로 대학생은 머리가 컸으니까요. 투표권이 그 있으니까. 대학까지는 선택, 그렇지. 민주주의 어긋나가지고 민주주의 어긋나 누가? 그 교수가 그 아, 학생들을 그 학점 이런 걸로 협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 뽑으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대학 교수들은 그걸 허용한다니까? 근데 그 은민이. 대학생들은 아, 투표권이 있는데 아, 초중고는 아직 그 투표권을 행사할 그게 없으니까 나이 아. 제한. 그 그래서 초중고들은 행사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왜 선생님들까지 그 저기라 못하게 하냐고 정치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냐고 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어리니까 그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배우 더 많이 아니 선생님,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선생님들은 투표를 못 해요. 투표는 할 수 있는데 정치적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정당의 가입이라던가 정치적 행위, 정치 행사에 참여한다던가 이런 걸 못하게 돼 있다고. 아이들의 그 정치 성향에 영향이 갈 수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 거야. 와, 초중학생들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 거야. 즉, 대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의사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생, 중학교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그 선생님 말을 뭐 할 거다? 따를 거다, 될 영향을. 거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유가 사실은 가장 큰 걱정, 큰 이유들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쌤들은
아까 시민으로서 교사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주장 외에도 교사가 최소한의 직업의식, 소양, 양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자신이 직업으로서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개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그런 걸 애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뭐 할 거다? 않을 거. 아닐 거다. 라고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나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 A라는 쌤한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년마다 쌤들이 달라지고, 그럼 다양한 쌤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문제없지 않느냐. 또는 외국의 사례. 미국이나 다른 나라,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은 다 교원들이 정치적 그런 자유가 갖고 있는데 그 나라 그럼 학생들은 뭐 남다르냐? 라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들어서 교사의 어떤 그런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청소년대 정치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 꼭 그래야 된다. 어? 좋은 입장. 그렇지. 뭐, 이 음. 책은 꼭 청소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민의 참여, 정치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 책 저자의 어떤 그런 주장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이 용어 이 책에서 처음 봤어. 이 용어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님비 현상은 차라리 교과서도 나온다라고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돼.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에 나와 있는 단어, 206, 223쪽, 이 저자가 결국은 이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 키, 키비처? 키비처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 키비쳐. 키비처가 뭐래? 223쪽. 그, 그, 분수 어, 두는 사람. 아, 훈수 두고 참견하는 시민이라고 해서 결국 한마디로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관여하고 참여하는 그런 키비처가 돼야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229쪽 보겠습니다. 자, 키비처가 되기 위해서 첫째, 어떻게 된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 근데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어. 두 가지 이유. 하나, 여러분 학교 교과 과목이 사회라든가 뭐 정치, 나중에 이제 정치 경제를 배우는데 시사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교과서 안으로 많이 들어왔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이라든가 논술 시험이라든가 이런 주제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현대 어떤 그런 그 사회 갈등을 다루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 문제가 상당히 또 많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학교 공부도 일정 정도는 잘하는 그러한 그 연결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논술 그런 시험이 들면서 신문 사설을 많이 보고 칼럼을 많이 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됐었어. 근데 이제 논술 시험이라든가 수능 시험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중요한 시사에 관심을 갖는 것들이 중요한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30조 둘째. 특정 사안에 대한 논쟁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아, 논쟁의 중심 내용이 뭔지 알아본다. 셋째. 논쟁의 논쟁의 대립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논쟁의 대립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넷째. 자신의 견해와 유사한 견해를 찾아본다. 자신의 견해와 유사한 견해를 써본다. 다섯째. 231조.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관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극 참여한다. 즉, 이 책에서는 결국은 현재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그 문제 해결에서 여러분이 참여까지 하라. 이게 바로 키비처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과정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른바 토론, 대립 토론할 때, 사안을, 토론 주제를 파악하고, 토론 주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반의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기 입장이 내면화되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이 사람은 키비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 또 이제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또 앞으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만한, 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 투명? 그거 탄핵 말하는 거예요? 아, 아, 맞아요. 탄핵. 자, 요즘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현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또는 뭐, 그 심지어는 헌법 개정. 탄핵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주장을 펼치는 것들이 그동안의 지배적인 이슈였고, 오늘 또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바로 그 현재 야당 대표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 났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나서, 만약 그게 앞으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그 야당 그 대표가 가장 유력한 다음 대통령 후보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아예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어쨌든 또 우리 그 정치 세력들이 상당히 또 이제 한바탕 이제 또 이렇게 뭐야 문제가 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역시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는지 안다 정도예요. 아까 그리고 뭐현 대통령의 그런 실정이라던가 아니면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탄핵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들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목만 아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쟁점들을 갖고 있는지, 그럼 나는 어떤 입장인지, 그러면 내 입장을 관철시키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바로 키비처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 대부분의 부모님은 대학 가서 해라라고 그러겠지. 어? 아, 커서 해라. 지금은 뭐 해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일부 부모님들 중에는 아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올바른 정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또 그러한 어른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해라 라는 게 이제 선생님 입장입니다. 자, 다음 저요. 하겠습니다. 음, 제가 처음으로 여쭤볼 거는 교복에 대한 건데요. 이 교복을 대신해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는 거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고, 그다음에 이 전체를 다 교복으로 규정하는 거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건데, 여러분은 그러면 교복을 계속, 교복이라는 법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 그러니까 너무 자유를 따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자유에 대해 가지고 너무 당연시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교복이 아니고 다른 옷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옷, 근데 그게 그 옷이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옷을 입는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교복을 입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석투님? 그래도 이게 교복이라는 게 학생을 구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없앤다면 학교에서의 소속감도 사라지고, 네, 좀 더 알아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교복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진님? 저도 교복은 일단 너무 자유롭게 하면은 학생인지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난 아직 미성년자다? 살짝 그런 걸 말하는 교복이니까, 보호받을 그런 것도 나타내기도 하고, 학교에 소속이다를 알리는 거니까, 교복은 계속 입는 게 나을 것 네, 지석원님? 저는 딱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교복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복을 비용 부담이 들기도 하고, 그 교복이 좀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복을 입되 약간의 제한만 두고 사복을 그냥 입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은민리 씨? 저는 교복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엔 그래도 좀 자유로워져서 교복 위에 그냥 교복 위에 뭘 입는 걸로 그나마 자신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뭐지 교복을 만약에 안 입으면 그냥 사복을 입는 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던가 만약에 이걸 정한다 해도 이것도 뭔가 너무 애매하게 정해질 것 같아서 그걸로 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준이 이거만 할 거야? 더 할 거야? 네? 더 할 거야? 이것만 할 거야? 하나 더 있어요. 그럼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예? 네. 제 두 번째 질문은 이 기업 도시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이 기업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서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저는 일단은 반대합니다.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제 만들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는 그 기업이 이제 뿌리 깊게 내리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그 지역의 사회는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나라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업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게 점점 되고 그러면 그 지역 사회 자체가 기업에 따른 사회가 되니까 그러면 너무 기업 중심적인 사회가 되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만드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석투님? 이게 이 기업 이걸 만들면은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지역에 대표하는 그런 무언가가 생기는 것 같고, 또한 뭐, 이 책에 나온 예시 중에서 뭐, 울산 삼성 막 이게, 뭐 뭐 울산 축구나 뭐 이런 데다가 삼성 로고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지역상에서의 하나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또한 쉽게 정착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또한 기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 또한 많으니까. 근데 이건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진님. 질문 한번 다시 그 주, 기업 도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좀 반대를 하는데 한 기업이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치다 보면은 그 한 기업이 그 성장세 하락세를 오르는 게 그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건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석원님. 이게 생각에 그 기업이 너무 세지면은 너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막 도시까지 막 만들게 되면은 안쪽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겠는데 바깥쪽으로 기업이 너무 영향력이 강해져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은미님. 저도 반대를 하는데 이제 한 기업에서 기업 도시를 만들면 뭔가 다른 기업에서도 만들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너무 극과 극으로 나눠질 것 같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자, 더 한 거야, 준이? 네, 오늘자 뉴스 제목이 이겁니다. 보여? 네, 삼성이요? 믿었던 삼성 넘어져 3억 떨어졌다. 집주인들 한숨 해가지고 최근에 그 삼성전자 주가가 맞아요. 8만 원 올랐다가 5만 원 떨어졌죠. 하락 곡선을 하락해서 뭐지? 예전 바로 한 몇 달 전만 해도 9만 전자, 10만 전자 든다 했는데 거의 그 반토막 나서 지금 네. 얼마 전에 5만 전자가 무너져서 4만 얼마까지 갔다가 다시 오늘 이제 그치, 좀 많이 5만. 오늘 한뭐 그날 근데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하면 사실은 살짝 올랐지만 어쨌든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어 가지고 오늘 하루만으로는 좀 올랐는데 어쨌든 그동안은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선다 그러면 그 일대의 어떤 그런 땅값이 엄청 오르고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르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삼성이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면서 요 집값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렇게 재빠르게 보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책에 나온 것들은 이제 기업 도시로 나온 것들이 바로 울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울산하면 현대라고 이제 이렇게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현대가 울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얘기. 그래서 그 실제로 그 현대 출신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기업 도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저자는 기업 도시에 관한 입장이 뭐였어? 이 저자의 기업 도시에 관한 입장은 뭐야?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완전 왜 좋지 않다는 안쪽에서 거야? 막, 그 기업이 그 기업이 그 지역 자체를 이게 막, 완전 점령하는 그런 거? 음. 막, 그 기업의 이익에 결국은 그 정치가 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치가 경제의 신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요 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시민들의 정치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책으로서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마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는 점에서 상당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른바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같이 이렇게 짝짝꿍 돼가지고 가게 되면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정경분리, 정치와 경제를 뭐 해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부정적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 이래에 이른바 몇몇 소수 재벌들과 정치가 결합해서 잘 될 놈들 밀어주기, 집중 밀어주기 한 결과 어쨌든 그런 거대한 삼성이나 뭐 현대 뭐 이런 기업들이 탄생했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그 결과 우리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졌다.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되었다. 라는 점에서 이제 밝은 면을 얘기하는데 반면에 어쨌든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소수만이 잘 살게 되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당시에 이른바 삼성 그 지금 현재 그 회장이 감옥에 가고 막 그랬다는 거야. 정경유착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리를 끌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합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뭐야 부자가 기업가가 정치되는 거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서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반면 미국은 현재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야? 참, 트럼프. 트럼프. 자, 트럼프는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이. 그리고 그 이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1등 공신 혹시 누군지 알아?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아, 일론 그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 투자한 분 100%인데. 선거 자금을 쓰라고 엄청나게 자기가 기부를 했고 심지어는 거기 캠페인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돈을 막 자기가 나눠주고 막 그랬어. 실제로 일론 네, 머스크. 알아요.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가 있는 그 회사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바로 이른바 경제와 정치가 이제 뭐야 만나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그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결국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정치까지 해야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는가? 그 밑에 심리가. 근데 과연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 책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처럼 소수의 기업가들, 소수의 재벌들만 배불리게 되고 다수는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바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어떤 그런 일이라는 얘기. 그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시 지금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야. 하나 아까 말했듯이 정치와 경제는 좀 분리돼야 된다. 내가 정치 권력을 가지려면 돈은 내가 포기해야 된다. 내가 돈 벌 거면 정치 권력 갖지 말아야 된다. 둘 중에 뭐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가 있어.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정서 중에. 근데 또 하나의 정서는 정치인들도 결국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잘 하려면
그걸 잘하는 사람은 누구다? 경제인이다. 그러면 경제인이 나와서 기업가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면 더 잘할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기대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은 또 이제 그게 앞으로 어떻게 그 방향이 잡혀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또 이제 아직은 이렇게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그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책에서는 기업 도시에 대해서 어쨌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이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가 기업 도시를 하려고 해, 안 하려고 그래? 안, 하,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건, 몹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기업을 몹시 유치하려고 합니다. 왜? 기업들 밀어주려고? 기업들 밀어주려고. 그러니까 그 도시가 왜 대전에서는 왜 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대전으로. 기업들을 밀어주려고 대전이? 그럼 대전이 기업들을 밀어주면 뭐가 좋은데? 그럴게요. 대전 대표는, 최석원 뭐라고? 대전을 뭔가 어, 대표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업과의 친분을 좀 쌓고 또 대전이 노잼이라서요? 노잼이라서? 은면이 왜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그래? 어, 그러면 그 주민들이 좀 더 하진이 왜 그,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그래? 경제적으로 그 여유가 생기. 자,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네. 또 기업에 아,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야.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 가까운 대학에서 사람들 뽑으니까 그 대학들도 그 수혜를 받을 거 아니야. 또 기업들이 법인세 세금을 내. 그럼 그 기업들이 내는 그 세금이 또 어디로 들어가? 지방 정부의 재정으로 들어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 가지 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유치 경쟁을 각 도시들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려고 그래? 서울? 수도권으로 가려고 그래. 수도권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은 자꾸 이제 소멸되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아서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과거에 이른바 공기업, 그 일반 사기업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공기업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으니까 공기업들을 예전에는 다 서울에 있었던 수도권에 있었던 공기업들을 다 이제 뭐 한 거야? 지방으로 하나씩 내려보내는 거야. 전주에는 뭐 어디에는 원주에는 뭐 이렇게 해서 기업 혁신 도시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성과를 제대로 잘 못 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게 지방의 고른 발전 뭐 이런 맥락과 마찬가지고 그 기업이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의 일자리 또는 그 지방 정부의 수입 이런 것과 그 인구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업 도시를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측면을 본 게 아니라 그 기업이 한 도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정치의 실종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됐어? 네, 맥락 잡혀? 자, 네. 네. 준이가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교복 이야기인데, 자, 교복의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교복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 그래서, 표현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라는 더 큰 거의 일부분이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뭐에 민주주의, 속하는 거야? 민주주의 음, 원칙? 자, 책 65쪽. 원래 봐도 되고, 어쨌든 이 챕터 자체가 여기 나, 제2장, 2장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권리하고 의무? 권리와 의무의 관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저자의 주장은 교복을 입는 것은 권리. 권리, 뭐하다? 권리를 지키, 권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 저자는 규정하고 있어. 왜 교복을 입는 아, 권리를 네. 침해하는 거야? 네? 왜 교복을 입는 게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그, 이, 일반, 이제 사람이 입고 사람은 싶은데 못 입게 하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을 자유가 있는데 그걸 침해하니까. 그렇지.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을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저자는 학교 교육 자체가 이 학생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는커녕 뭐부터 가르친다는 거야? 의무부터 가르친다는 거야. 권리를 침해당하면서도 지금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 너무 착해가지고 아우 뭐 학생다워야 되는 건데 학생이 구별 안 되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제한을 둬야 되죠.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권리를 뭐 하고 있어? 제한하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유로우면 문제가 생겨요. 통제가 안 돼요. 라고 우리들 자체가 이렇게 의식이 이미 그렇게 스스로 권리를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알아? 음, 코끼리를 아, 어려서 이렇게 네.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잖아. 네. 그 나중에 크면 코끼리 그 쇠사슬을 뭐 한다는 거야? 뿔때 풀어준다. 인정. 근데 왜? 안 풀, 이미, 이미 그 응, 탈출 생각을 버려서. 그렇지. 자기는 어렸을 때는 뭐 탈출해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면화된 거야. 아, 가면 안 되는구나. 그 프로도 안 간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에서 교복을 입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국가가 지시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한다. 수능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거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유로운 어떤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 일제시대 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그러면서 선생님이 무교복 세대야. 선생님이 중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교복이 없어졌어. 오, 선생님이 아,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교복이 생겼어. 저희 아버지도 그때 되셔요. 선생님은 그래서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봤어. 와, 음, 그런 세대인데, 그럼 선생님 세대가 특별히 문제가 있냐? 아니란 말, 문제 없어, 특별히. 그런 점에 놓고 보았을 때, 교복이, 물론 이제 교복을 입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 뭐, 아까 지석이는 교복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뭐, 그럼 자유복 입으면 돈 안 들어? 오히려 자유복 입으면 더 이제 뭐야, 교복은 그나마 좀 이렇게 평준화돼 있는데 자유복 입으면 이른바 명품 메이커 입는 옷 입고 그렇지 못한 애들 입고 해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런 그 격차의 어떤 그런 차이가 더 심하게 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어른들이 놀리지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외모 치장하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뭐 쏟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뭐, 교복업자들, 교복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는데, 그건 또 다른 주장도 있어. 자유복으로 바뀌면 자유복이 그만큼 많이 팔릴 거잖아. 그럼 사실은 이렇게 의류 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교복보다 자유복을 입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은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권리와 의무라는 게 음,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권리를 더 먼저 강조한 거야? 의무를 강조한 거야? 의문. 의무. 의무를 먼저 강조한 거예요. 심지어 권리를 누리는데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포지션에서 이 저자는 아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출발은 권리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럼 국가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의무가 생긴 건 있어요. 아, 의무가 먼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 저자는. 그런 점에서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이 저자의 주장대로 과연 아니, 권리가 먼저인 건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의무가 더 우선인 것들이 이 사회에서 더 올바른 건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책 72쪽 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자, 의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무 밑에서 셋째 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의 의무로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와 공공복리의 의무, 준법의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 이거 잘 몰라요 라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음, 공공복리의 의무가 자, 뭐예요? 공공복리라는 거는 공공,
다수의 사람들이 복리, 그러니까 그 복지와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 즉, 우리 사회 전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다 애쓰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공공복리의 의무입니다. 이해가? 네, 또, 네. 다른 됐어? 거는 될 됐어?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권리 읽어. 시민의 권리로는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를 사생활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누릴 자유권, 즉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인 참정권,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같은 사회권, 행복 추구권, 청원권이 있다. 그렇지.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몇 가지로 크게 나누면 평등권, 그 다음에 자유권, 그 다음에 사회권,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 청원권 이렇게 커다랗게 카테고리 나누면 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권리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행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이른바 사회권,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즉 복지. 이 국가가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삶을 시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회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지금은 확대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자기 먹고 사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거를 국가한테 저기 해? 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더라면 아니다. 개개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권리 외에 경제적 권리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먹고 사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논쟁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권리과 관련돼서 잘 모르는 단어 저는 딱히 없습니다. 또 네. 은민이 저도 딱 저도 딱 어휴, 다들 훌륭하구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권리, 근데 과연 여러분은 이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 자, 그래서 쌤 개인적으로는 교복에 대해서 교복 없이 사는 것들, 없이 살아도 별 문제 없다. 그리고 교복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민주주의를 연습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이 저자의 견해, 쌤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쌤이 교복을 입어보지 않았던 그런 세대로서. 자, 다음 3등. 입니다. 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그 학교에서 그 화장품이나 화장하는 거나 그, 그 바지 짧게 입는 거, 그 치마 짧게 입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규정을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계속 두는 게 좋을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저는 계속 단속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보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그 막 바지도 그렇고 짧게 올려 입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보는 사람 눈에서 살짝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화장 역시 그런 이유로 화장품 냄새가 교실에 되게 많이 나거든요. 살짝 핸드크림 비슷한 거나 선크림 냄새도 있고 향수 냄새랑 그런 것들 때문에 냄새 나는 것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단속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지석 투님? 뭐 그런 것들 다 애초에 학교에서는 학교는 뭔가 이런 거를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걸 공부하고 그런 거를 좀 가르침을 받고 그런 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서 그런 건 그런 데에서 그렇게 좀 날라리?
약간 입고 다니고 뭐 그런 거는 밖에서 하는 거는 뭐 말리지는 않겠다만 학교에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님? 이런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옷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는 그런 권리는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존재를 해야 하니까 저는 그 남이 불편할 정도로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화장도 뭐 남에게 불편할 정도로 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지작원님? 저는 그 조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같은 게 일단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화장대 가격대 화장품 뭐야 화장품의 가격대 같은 게 좀 이제 좀 값이 나가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명품 브랜드처럼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화장을 애들이 잘 못하는 애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렇대. 그냥 떡칠을 해놔가지고 눈썹이 보통 사람들보다 두 배는 두껍고 이런 애도 있어서 뭐 이거는 아닙니다. 네, 그게 저는 뭔 해야 된다고 상관이야? 봅니다. 그래, 뭔 상관이에요, 맞아. 네, 그럼 동민님? 저도 조금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아까 하진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남이 보기 불편하고 뭔가 냄새 맡기 불편한 거를 다 감수하면서 하기는 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화진이 또 할 거 있어? 아니면? 여기까지 할 거라. 네. 자, 수고했습니다. 요 역시 아까 앞에 교복과 같은 어떤 그런 수준의 문제인 거고 권리와 의무와 관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자신이 어쨌든 그 뭐 화장할 권리, 자기가 뭐 옷을 자유롭게 입을 권리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 하지만 그런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늘 이제 그 갈등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하진이는 뭐 학교 내에 그런 그 화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즘에 또 그 한국 사회 그 문화 현상으로서 그 큰 논쟁 중에 하나가 선생님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레깅스 논쟁이 있었던 거 알아? 뭐요? 그 레깅스를 입고 그 네. 거리를 활보하거나 레깅스 입고 다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몸매가 드러난다. 너무 뭐 선정적이다. 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 자기가 레깅스 입고 자기가 뭐 운동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오히려 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을 이른바 자신의 어떤 그런 표현의 자유, 옷 입을 자유롭게 보여야 될 것인 건가? 아니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사회 윤리 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통에 대한 어떤 그런 수호 이런 것들의 측면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피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의도적인 건가? 아니면 나는 피해를 줄 생각이 없는데 누군가 피해를 봤다라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 화장을 떡칠한 사람이 자기 화장을 지석이 눈 아프다고 눈 테러하려고 화장을 떡칠한 건 아니잖아. 자기는 뭐 하다고 생각한 거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 근데 그 지석이가 다만 그걸 왜? 꼴 보기 싫어할 뿐이라는 거야. 진짜 꼴보기 싫어요, 근데. 어? 진짜 그건 진짜 좀 꼴보기 싫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지석이 꼴 보기 싫어하는 지석이 네가 눈을 감으면 될 문제인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 제일 그안 좋은 부분은 이른바 권력자들이 너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그것들이 권력의 어떤 그런 문제로 변질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을 때, 같은 어떤 그런 문제였을 때 그걸 어떻게 볼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은
떡칠하는 사람이 떡칠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야? 그의 자유를 주장해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는 것들이 기본적인 그런 입장이 아닌가 봅니다. 이 책의 저자였던 그런 입장들은. 또 그런 점에서 이제 저것도 저 사람이 권리니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자유를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다만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서 좀 스스로를 뭐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간다던가 뭐 이런 좀 더 성숙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이. 근데 그동안은 그냥 뭐 했다는 거야? 제한시켜버렸다는 거야, 제한. 그거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해보기도 전에 제한하는 건 안 되라는 거지. 해보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성숙하게 고쳐나가야 된다. 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 그 기본 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등. 어, 어, 네. 이게 최근은 아니고 이 선거에 대해서의 투표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데요. 어,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46.1%의 선거를 찍었고,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책에 나온 것은 48.9%,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64%를 찍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선거율이 낮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좀 낮아지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거가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개 정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세 개 다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세 개 중에 몇 개만 투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표가 뭔가 있으신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여러 가지 투표들이 다 뭔가 그러니까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투표라고 생각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조금 더 자신에게 투표하기 좀 좋을 것 같은 건 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와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의견을 많이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선거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유심히 봐서 뽑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진님? 저는 대통령 선거 이런 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저는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다수의 시민들이 참가를 해서 그 대통령을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리님? 저는 모든 선거에 다 투표를 할 것이고요. 이 투표를 한다고 뭐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건데, 뭐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그다음 개인적으로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다 참여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성님? 저는 일단 바람직한 시민이라면 모든 선거에 참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진짜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국회의원도 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애초에 선거라는 것 자체가 이 민주주의의 그 구성 요소라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엄청나게 큰 걸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은민님? 저도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사정이 안 돼서 참여를 못 한다고 해도,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 선거 같은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선거는 다 중요하지만, 선거는 무조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뭐 선거 열심히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지석이 다 했어 아니면 너 할 거야? 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자치 선거, 뭐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 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자치 선거에 대해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오히려 지방자치 선거에서 어떤 시장, 어떤 구청장이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좀 이렇게 뭐 피부에 느끼는 어떤 그런 정책의 변화 이런 걸 볼 수 있으면서 대전시장이 바뀌면서 이른바 커다랗게 정책의 어떤 그런 차이들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그 예전에 그 음식점 같은 데가 할인해주는 온통대전 카드 뭐 이런 거를 이제 현 시장은 그 정책에 반대해서 없애버렸지 그냥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때 대신 이제 현 시장 같은 경우는 무슨 건설 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건설 사업 같은 걸 또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분들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 그 근거리의 생활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이런 지방자치 선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또 뭐 국가 차원에서 왔을 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해야 투표해야 된다. 투표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른바 정치 혐오 또는 정치 불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치 무관심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뭐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뽑고 그래 그것도 없으면 나쁜 놈들만 있으면 최악을 피해서 뭐해? 차악이라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 선거에 더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선거를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선거에 참여할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편들이고 거기다 플러스 요즘에는 이제 사전투표 제도라는 거를 또 도입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선거의 어떤 그런 편리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상당히 높였기 때문에 선거마다 사실은 다른다. 전체적으로는 선거 투표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또 이슈에 따라서는 또 오히려 투표율이 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은민이 네, 음, 저 하나는 그 기업 도시인데 그 음, 아까 박사님 형이랑 뭐 비슷해서 그냥 패스하고 음, 다른 하나는 음, 그 이제 점점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음,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 좀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여쭤본 건데 우선 저는 찬성하는 편인데 이 책에 나왔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좀 힘든 일이고 좀 많은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완전히 없어지다 보면 그 일을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지?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막 지체되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 지석 원님? 네네. 일단은 이 다문화, 요즘에 지구가 이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되게 약간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사람들을 더 대우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연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국적은 달라도. 네, 감사합니다. 지석투님? 저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노동력이잖아요. 이런 조금 더 경제시장을 부흥시켜주기 위한 그런 노동력이기 때문에 지석 원님의 말처럼 좀 더 잘 대우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네, 감사합니다. 하진님? 저도 외국인 노동자가 저희 나라에 오는 걸 찬성하고 이렇게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차별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 나라에서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희님? 어, 저희,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안 그래도 저출산이어가지고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노동자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당연히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주 노동자에 관련되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된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른바 백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상당히 좌절감을 갖는다는 거야.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옛날에는 남성 중심이었던 그런 사회였는데 성평등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기들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꼴을 보기가 싫다는 그러한 그 반발 움직임의 정서가 있다는 분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에 깔린 배경이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른바 3D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아, 일 우리 대신해 줘서 우리에게 이익된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들인데 미국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강했어. 그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백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어? 다른 남미 애들이나 황인종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해준다. 근데 어느덧 그들이 뭐 미국 시민이 되면서 자기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속하더란 얘기야. 그리고 내 것을 빼서 가더란 얘기야. 그런 거에 따른 이른바 반이민 정서, 반외국인 정서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있는 거고 트럼프가 그 부분을 공략해서 선거에서 이기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 그거 외에도 이제 물론 뭐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운 것들이 상당히 미국인들에게 먹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는 어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쌤이 지금 미국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역시 한국 역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른바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걸 저출생의 문제 해결들 일자리 우리가 3D 업종의 일자리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그 문제를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계화 시대 속에서 세계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맥락과 차원에서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철학 역사를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철학 역사를 만나다라는 책으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민이 오랜만에 할 말 했고, 네, 그래, 수고 책 다 많았습니다. 읽었냐? 자, 나? 음. 아, 왜, 무슨 비밀이 있어? 자, 네, 다들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하세요. 계세요.